안녕하세요. 이현우 회계사입니다. 저희 저번 주에 세무사 2차 시험이 있었죠. 일단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특히 문제 출제에 좀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있어서 수험생분들이 시험장에서 조금 당혹스러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문제 구성을 보시면 법인세 1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아주 어려웠는데 사실 문제 오류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들면 안 되는 문제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만 일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배점 조금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법인세 문제 2번이 물적 분할과 불균등 자본거래 나왔습니다.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보통 수험생들이 챙기지 않는 주제라서 많이 못 맞추셨을 것 같은데, 물음 3번의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는 과거 회계사 2차 시험과 거의 비슷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에서 올해 좀 점수를 건져간다면 요 불균등 자본거래, 불균등 증자에서 점수를 챙겼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소득세의 경우 마찬가지로 점수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요. 모든 물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해서 물어보는 바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그 금융소득 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부가세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머지에 비해서는 조금 수험생들이 그나마 풀만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도 어려운 포인트들이 조금 있어서 나중에 문제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문제를 다 일일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세부적인 해설은 올려드리는 자료 참고해 주시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에 물음 보시면 자료일에 대하여 세무조정하고 의제배당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1의 자료 1 먼저 보시죠. 한강의 주식을 75만 원에 구입하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3년 말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액을 이직하였다. 회계 처리 한번 보실까요? 취득한 이후에 2023년 말에는 기타 포괄 이익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편 조정 수행했겠죠. 23년에 입금산입 기타 포괄 이익 55만 원 기타. 그리고 송금산입 금융자산 같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유보. 23년 말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이었고요. 24년에 수령한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봅시다.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액하여 주당 만원의 현금 배당을 받았고 이를 모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자본의 환급 성격이므로 입금 불산입 대상이죠. 다만 입금 불산입하는 금액은 보유 주식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우리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은 요 평가된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이 아니라 최초의 취득가인 75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100만 원으로 인식한 배당금 수익 중에서 입금 불산입 주식 또는 배당금 수익으로 75만 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했어야 하고요. 24년의 세무조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100만 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75만 원을 했다면 나머지 지금 입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25만 원이 되는 거죠. 요 25만 원에 대해서 과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할지를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우리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의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했었죠? 만약에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다면 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으로,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 배당 수익의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애초에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논리로 생각해보고 법적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요 보유주식의 장부가액 75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25만 원, 25만 원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두면서 별도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된 내용에 지금 요 상황, 주식배당 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수령하였지만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75만 원 초과분 25만 원에 대해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렇게 되면 입금불산입 수입배당금 100만 원에서 75만 원을 차감한 25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해주면 되죠. 25만 원에 대해서 입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한 7만 5천 원. 기타의 세무조정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년 10월에 처분한 경우인데요. 요게 문제 오류였어요. 우리 IFRS에서 보통 주식을 취득하면은 FVPL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주식을 FVOCI 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IFRS 하에서는 주식을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문제상에는 처분이익 20만 원을 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이익 20만 원을 인식하였다라는 것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위배하여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낼 때 회계 처리를 제시를 했어야 됐는데 문제 회계 처리를 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식 처분 시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기존에 인식했던 전기 말의 55만 원에 대해서 재분류 조정하는 경우 이 회계 처리가 제가 생각하는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금융자산 기준서가 2018년, 19년 그쯤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 기준서상에는 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기존에 인식했던 기타포괄손익을 재분류 조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이거는 채무상품, 지분상품 구분 없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개정 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또는 지금 현재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만약에 이 주식 처분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한다면 현금을 50만 원 받았고요. 전기 말에 130만 원으로 평가된 요 기타 포괄 이익까지 포함해서 130만 원으로 평가된 장부가액의 40%인 52만 원을 감액하고 55만 원 인식했던 거에 40%인 22만 원을 재분류 조정하게 되면 금융자산 처분이익 20만 원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죠. 이렇게 만약에 회계 처리를 가정을 한다면 세무조정은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송금산입 22만 원, 기타.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보시면 우리 배당금 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서 24년 3월 5일 기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취득했던 75만 원에서 마이너스 유보 금액이 있기 때문에 0원이죠. 0원이. 그러니까 세무상 주식은 이미 없는 상태인데 회계상 금융자산을 감액했어요.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입금산입 주식 52만 원 유보.
1안의 회계 처리를 가정할 때 주식 처분에 대한 세무 조정은 이렇게 되고요. 검증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세무상 처분 손익은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령한 배당금을 주식가액을 감액했으므로 보유 중인 주식의 장부금액은 세무상 장부금액은 0원이기 때문에 세무상 손익은 주식 처분으로 인해 50만 원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회계상 처분 손익에 세무 조정한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회계상 처분 이익 20만 원, 20만 원에 송금 산입한 22만 원, 그리고 입금 산입한 52만 원 하게 되면 세무상 처분 손익 50만 원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외에 이안의 회계 처리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 둘 다 IFRS에 따른 회계 처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처분이익을 20만 원 인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금융자산 장부가액을 30만 원으로 감액됐다고 생각하면 현금을 50만 원 받았으니까 처분이익 2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주식 30만 원, 유보가 가능하겠죠.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1번 기준으로 좀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든 세무조정을 통해서 올바른 세무상 처분 손익을 구할 수 있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오류죠. 다음 2번입니다. 지분법 주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12월 31일 주식이 1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50만 원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최초 취득 금액이 120만 원인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해서 누적으로 2년간 30만 원의 지분법 이익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하였고 그 수령액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감소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하면은 1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한 거에서 100만 원 빼면 기말은 50만 원이잖아요. 문제가 좀 이상하죠. 다만 주어진 자료 가지고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본다면 우선 첫 번째 이익경음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령하였는데 지금 회사는 주식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했으니까 세무상 입금을 자산의 차감으로 처리한 이 배당 수령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 지분법 주식 100만 원 유보. 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적용되죠. 입금 불산입 계산해 보시면 배당 수익 100만 원에서 지급이자가 150만 원이었죠. 자산 적수는 21억 9천만 원으로 주어졌습니다. 21억 9천만 원. 네, 세무상 주식의 적수를 구하기 위해서 세무상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인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이고 2024년은 366일이고요. 별도로 주어진 365일 가정이 없기 때문에 366일로 계산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률은 80%. 적용해 보시면 입금불산입액은 55만 9,342원.
기타로 세무 조정할 수 있겠죠. 수입 배당금. 다만 이 문제도 출제자의 의도는 1년을 365일로 가정한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365로 들어갔을 때 답이 정수로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는 365일을 의도하고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요.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366일로 적용해서 계산을 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 24년에 인식한 지분법 이익을 취소해야 되겠죠? 송금 산입 주식 20만 원 마이너스 유보까지 해서 2024년에 세무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이상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범위 내에서 풀 수 있었고요. 다음 의제배당, 감자시 의제배당을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강의 주식을 취득하였고요. 취득한 이후에 2023년에 무상주 의제배당이 있었네요. 그러면 23년에 무상주 의제배당 먼저 계산을 해 보시면 500주를 수령하였고요. 주당 10,000원인데 의제배당 재원이 지금 총 2천만 원이었어요. 요 2천만 원 중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합병 차익이 나왔네요. 우리 적격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하여 이제 무상주를 발행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은 만약에 의제배당 대상 금액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나누어서 이제 비례적으로 전입되는 것이 아닌 의제배당 외의 금액부터 자본 전입하는 걸로 봅니다. 지금 적격 합병 차익 600만 원의 구성 내역 중에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아닌 금액은 감자 차익 150만 원이고요. 나머지 450만 원이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죠. 요 600만 원 구성 중에서 450만 원을 자본에 전입할 때 150만 원이 먼저 자본 전입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23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원은 300만 원만 해당이죠. 그리고 재평가 적립금의 경우 비례적으로 전입하게 되므로 500만 원에 30%인 150만 원. 그리고 이익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전입되었다고 됐네요. 이거 24년 개정사항이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익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는 의제배당 대상 재원입니다. 다만 이게 시행령 개정사항이고요. 올해 24년 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자본 전입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24년 2월 29일 이후에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요 23년 무상주 의제배당에 대한 걸 계산하고 있죠. 23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시에 요 주식 발행 초과금 250만 원은 제외하셔야 하고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의 경우 소각 당시 주식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전입분이기 때문에 모두 의제배당 대상이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23년의 의제배당은 312만 5천 원 계산되고요. 입금 산입 유보로 당시에 세무조정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500주의 주식을 안분해 본다면 지금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312.5주 그리고 과세되지 않은 187.5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감자 전까지 처분이 한 번 있었죠. 20%의 수량을 처분했고요. 그렇다면 비례적으로 처분된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 감자 직전의 주식 수량은 총 최초에 12,000원으로 취득한 주식 600주 그리고 23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던 250주 그리고 23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150주의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총 500주에 대해서 25,000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주식이 2년 내에 소각되는 경우 단기 소각 주식의 특례를 적용해서 150주를 먼저 소각한 걸로 보죠. 그리고 그 150주에 대해서는 0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요. 나머지 350주에 대해서 요 둘의 가중평균한 주식가액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0주와 250주. 600주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가액인 12,000원을 적용하고요. 250주에 대해서는 만원의 단가를 적용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 8505, 882. 세무조정 금액은 회사가 회계상 인식한 처분이익과의 차이만큼을 세무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회사는 유상감자에 대해서 FBPL 금융자산 처분이익 890만 원을 인식했습니다. 실제 이익으로 인식해야 될 건 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의 차이인 39만 4,118원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출제자가 요 주식발행 초과금 있죠? 이익이익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 초과금을 23년 의제배당 계산할 때 의제배당 대상 금액으로 가정을 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정사항의 시행 시기는 24년 2월 29일 이후에 자본에 전입하는 분이기 때문에 23년 의제배당 계산 시 제외했어야 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음 물음 2번 한번 볼까요? 물음 2번도 좀 물음이 좀 낯설긴 해요. 지금 세무조정을 묻고 있는데 2024년 2월 2일 회계처리 부분에 한해서만 세무조정을 하여라. 보통 세무조정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만 무슨 주어진 상황대로만 풀어본다면 일단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개당 거래가격이 변경될 추정치를 반영하여 2024년 2월 2일에 1000개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한 1000개 전체에 대해서 100원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80원 기준으로 인식을 했죠. 그러나 우리 법인세법상 이제 입금의 귀속 시기, 손익의 귀속 시기는 인도 시점이기 때문에 이 24년 2월 2일에 제품 1000개에 대해서 모두 수익으로 계상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 6개월 이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든 구매하지 않든 2024년 2월 2일에 하나여서는 모두 매출로 인식했어야 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 환불 부채 2만 원 유보.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물음 3번이죠. 물음 3번도 문제가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자료 2번, 3번에 대한 세무조정을 시점별로 묻고 있습니다. 2번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마일리지 또는 할인권을 제공했을 때와 같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행 의무를 인식해야 될 경우 회계 처리로 일부 수익을 이연했는데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자산이 인도된 시점이므로 이러한 수익의 이연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조정이 할인권 사용 시점과 할인권 소멸 시점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 제시했고요. 판매 시점에 수취채권 5만 원을 매출 계약부채로 인식할 게 아니라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시점에 만약에 세무조정을 묻는다면 입금산입 계약부채 4545 유보를 했어야 됐고요. 할인권 사용 시점에는 요 현금 받은 전체가 매출이 돼야 되므로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됐죠. 입금 불산입 계약부채 3636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할인권 소멸 시점에는
계약부채가 소멸되면서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수익을 인식할 수 없죠. 입금 불산입 909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은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2의 3번인데요. 이게 지금 참 저도 보면서 좀 놀래긴 했는데 이 재무회계 문제인지 세무회계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회계 처리를 줬어야 됐는데 지금 어쨌든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본다면 우리 IFRS 상에서는 받은 대가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측정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자율은 별도 금융거래를 하게 될 요 10% 이자율로 적용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일자별로 회계 처리를 보자면 계약한 시점의 현금에 대해서 계약부채로 인식했을 것이고요. 이 계약부채의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이전 시점에 인식된 계약부채를 매출로 돌리는 회계 처리를 했겠죠.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 없죠. 회계와 세법이 같습니다. 기말 평가 시점에는 각각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송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 수행하면 되죠. 지금 자산 이전 시점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게 지금 물음 3번 보시면 2024년의 세무조정을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 이전 시점은 최소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하더라도 2024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는 게 맞아요. 다만 지금 조건 구분을 자산 이전 시점으로 별도로 줬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좀 기재를 해보자면 계약부채는 121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죠. 그래서 매출이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계약부채 21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음 4번이고요. 물음 4번의 자료 3의 1은 간단하게 세무조정 바로 할 수 있었죠. 이런 문제는 그냥 맞췄어야 됐고요. 요게 문제가 길긴 한데 지금 물음에서 다행히도 공정가치 평가, 기말 공정가치 평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자료 다 필요 없고요. 기말 평가한 부분을 양편 조정으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금산입, 금융자산 마이너스 유보, 입금산입, 기타 포괄이익 유보. 요 금액은 각각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따로 써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3번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다음 건물에 관한 자료를 주어졌습니다. 회사가 신축공사를 24년 6월에 완공했고요.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가 2번에서 주어졌죠. 이때 2023년에 2천만 원 발생할 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23년의 세무조정은 손금 불산입 건설자금이자 2천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했겠죠. 이제 24년의 세무조정을 위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삼각시부인을 하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단기에 건물이 모두 완공되었기 때문에 단기에 발생한 건설자금 차입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이 금액은 즉시 삼각이자로 보죠. 다만 요 1,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총 8개월치 발생한 이자인데요. 실제 건물의 완공은 6월 30일에 되었으니 자본화 기간은 6월까지로 봐야 되겠죠. 1,000만 원 중에서 6개월치만 건설자금 이자로 봐야 되고요. 이게 750만 원입니다. 나머지 250만 원은 단기 송금에 해당하죠. 3번 건설 중에 발생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었는데 한도 초과가 있어서 송금 불산입에 따라 세무조정을 800만 원 했다. 나중에 요 취득하액 계산할 때 차감해 줘야 되죠. 단서상 별도로 세무조정은 표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안 해도 되고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4천만 원을 장부상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즉시 상각이제죠. 이렇게 되면 시부인 대상 금액은 4,750만 원. 상각 범위에 구해 볼까요? 건물로 대체된 취득원가가 50억인데 송금부에 산입된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 800만 원이 있다는 말은 이 800만 원만큼 송금 산입 건물로 세무 조정이 이루어졌겠죠. 800만 원 차감해 주시고요. 전기의 건설 자금이자 2천만 원. 그리고 단기의 건설 자금이자 750만 원. 그리고 단기 수선비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액을 기준으로 상각 범위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신고된 내용 연수가 40년이라고 했고요. 단기 취득분이니까 개월수로 안분해야 되겠죠. 12분의 우리 근데 문제에서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별도로 주지 않았죠. 사용 시점부터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공 시점만 준 경우라면 사실 완공 시점부터 사용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요. 6월 30일부터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 기간이 6개월하고도 하루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기 때문에 12분의 7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각 범위액이 73784,375 나오고요. 시인보조객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 추인하는데요. 이 시인보조객이 2,628만 4,375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부인액 2천만 원을 단기에 송금 산입 건물 또는 건설 자금이자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료 1번이 분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할은 크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눠지죠. 분할이라는 건 어떤 회사의 사업부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사업부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새로운 회사로 만드는 걸 분할이라고 하고요. 예컨대 A라는 회사의 사업부가 A와 B 사업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B를 떼어내서 A 사업부는 그대로 있고요. B 사업부를 떼어내서 A-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이게 분할이죠. 그랬을 때 이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 발행됐을 때 그 주식을 기존의 A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면 그것은 인적 분할. 만약에 이 A라는 회사 자체에 그 주식을 분배한다면 그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물적 분할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물적 분할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주식회사 한국이 사업부를 분리해서 대안을 설립했고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대안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한국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제 대안은 한국의 100% 자회사가 되고 물적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법인세법에서 분할을 보는 관점은 이 A라는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을 파는 걸로 봅니다. 팔고 뭘 받죠? 주식을 받죠. 그랬을 때 픽스된 게 뭐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의 금액을 뭘로 평가하냐? 이제 감소됐던 순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의 가치는 곧 떨어져 나간 자산의 가치와 같겠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주식을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했다면 차이 금액이 발생하겠죠.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크다면 분할 차익으로 과세가 될 것이고요. 차이가 더 작다면 분할 차손이라는 송금으로 계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분할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적격 분할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단 발생할 분할 차익을 과세 이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과세 이연하냐? 지금 법인세법에서 이 A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판매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 만약에 이 새로 설립된 회사와 기존의 회사가 지분의 연소성을 계속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새로 설립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면 지금 실제로 이 A라는 회사는 자산을 처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처분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 손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이연 과세하는 그런 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 처리 한번 보시면 주식회사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취득한 주식을 제거된 자산들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차이 금액이 1억 2천만 원 나오고요. 이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분할 처분 이익이라는 입금으로 계상을 하는데, 다만 적격 분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이익에 대해서 바로 과세하지 않고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과세 이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어쨌든 물음에서 제시하는 답안을 작성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회계 처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분할 처분이익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이연하는 압축기장 충당금 전입액,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세무조정이 추가가 되면 법인세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회사 대안의 경우에는 합병 회계 처리와 유사합니다. 새롭게 취득한 자산을 그 자산의 시가로 평가를 하고요. 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계 처리처럼 액면 금액을 자본금, 그 차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세 이연된 압축기장 충당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입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직 자산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판매된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과세 이연했던 압축기장 충당금을 입금에 산입해야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게 물음 2번이고요. 이 자산이 실제로 처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A라는 법인이 A-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혹은 A-라는 법인이 이 물적 분할로 얻게 된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게 되면 실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압축기장 충당금의 입금 산입액은 정기말 압축기장 충당금 잔액의 단기 주식 처분 비율, 요 단기 주식 처분 비율이라 함은 요 분할 전 법인이 갖게 된 주식의 단기 주식 처분 비율, 단기 처분 자산의 양도 차익 실현 비율을 더해서 요 단기 처분 자산의 양도 차익 실현 비율이라 함은 요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게 된 그 실현 비율을 의미합니다. 더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단순히 더하게 되면 중복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 A라는 법인이 갖고 있었던 A- 주식의 10%를 처분했다고 치고, 또 A-라는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10%를 처분했다고 쳤을 때 단순히 10%를 더해서 계산하게 되면 요
A-법인이 처분한 실제 자산의 10%는 요 A법인이 처분했다고 했던 1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복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주식 처분 비율과 양도차익 실현 비율을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입금 산입액은 2028년에 6666667, 2029년에 4,133만 3,333원, 그리고 2030년에 나머지 잔액 1,200만 원을 입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료 2번. 이게 우리 회계사 한 10년도 넘은 문제긴 한데요. 회계사 기출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불균등 자본 거래와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에 대해서 함께 묻고 있고요. 불균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신주 발행을 결의를 했죠. 6만 주 발행하기로 했는데 원래 증자전 평가액이 8만 원인데 실제 1주당 인수가액을 4만 원으로 줬습니다. 저가 증자의 경우고요. 그리고 증자 포기한 사람들이 서울과 부산인데 서울, 부산은 50%만 인수하였고요. 나머지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한 경우는 아니죠. 재배정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증자에 온전히 참여한 증자 참여자라고 합시다. 증자 참여자가 이익을 얻게 되고요. 현저한 이익 요건을 만족해야 하죠. 주식수를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현저한 이익 요건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시가를 구해야 되겠죠? 저가 발행 경우의 시가에는 모든 주주들이 다 증자에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평가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시가는 원래의 주식수가 10만 주였는데 증자 주식수인 6만 주를 전부 다 증자 참여했다고 가정하고, 10만 주는 원래 8만 원짜리였는데요. 6만 주를 추가로 4만 원에 배정하게 되었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시가는 6만 5천 원이고요. 그렇다면 6만 5천 원짜리 주식을 4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6만 5천 원과 4만 원의 차이, 2만 5천 원이죠. 이 2만 5천 원이 시가 6만 5천 원의 30% 이상이므로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하죠. 그렇게 된다면 증자 참여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서울, 부산도 증자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일부만 참여했죠. 그래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대구, 서울, 부산이었죠. 주식회사 대구의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구의 이익. 대구는 증자 후에 48,000주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48,000주는 얼마로 평가가 되죠? 실제 증자 참여한 후의 주가로 평가해야 되겠죠. 총 10만 주가 있었고요. 실제 증자된 주식은 42,000주. 10만 주에 대해서는 8만 원으로, 42,000주에 대해서는 4만 원으로 평가가 되겠고요. 대구는 이러한 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원래 가지고 있던 3만 주의 주식, (8만 원으로 평가가 되고요. 추가로 증자에 18,000주를 참여했죠.
4만 원을 주고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자로 인해서 대구가 얻게 된 총이익은 152,112,676으로 계산됩니다. 요 1억 5,200만 원 가량 하는 대구의 이익의 원천은 어디서 왔나요? 원래 같았으면 서울과 부산이 12,000주와 6,000주를 실권할 게 아니라 전체 다 인수했어야 됐는데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죠. 그런데 그러한 서울과 부산은 주식회사 대구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자로 인해서 대구가 얻은 이익 전부가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산입 주식 152,112,676 유보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물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임원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 그리고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주식인수자금을 차입한 경우와 차입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인수자금이 요만큼이죠. 18,000주를 인수하면서 4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요게 7억 2천만 원인가요? 7억 2천만 원의 차입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이 달라지는 것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365일 가정과 일할 계산 잘 해보시면 실수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 계산 내역은 해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세 문제네요. 지금 물음 1번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물음 2번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물음 3번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물음 1번 먼저 볼게요.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줬고요. 주택임대사업자네요. 간주임대료 금액과 갑의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해서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되는데 3개의 등기된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3억 원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죠. 보증금 적수 주택별로 계산해 보시면 주택 A가 730억, 주택 B가 240억, C가 365억으로 A, C의 보증금 적수가 크기 때문에 A와 C에서 각각 2억과 1억을 먼저 차감하게 되죠. 그렇다면 A와 C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금액이 따로 없고요. B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B. 주택 B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보시면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수령했고 60% 곱해야 되죠. 적수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리 적수는 매일말 잔액의 평균액이죠. 그랬을 때 주택 B의 임대기간 보시면 22년부터 24년 4월 말 30일까지 총 2년 기간 동안 임대를 하고 있죠. 이 임대기간이 2년이 완성이 되려면 2024년 4월 30일 오후 12시에 종료가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수 계산할 때는 지금 24년 4월 30일 일자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20일의 일수가 나오고요.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3.65% 곱하기 365분의 1 마이너스 차감할 금융수익은 별도로 없죠. 0 하면은 144만 원이 나옵니다.
갑의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 금액을 위해서 요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간주임대료 금액이 있고요. 월 임대료가 주택 C에서 발생하죠. 160만 원에 12개월분. 그리고 필요 경비는 세무상 850만 원으로 차감됩니다. 간주임대료 금액과 월 임대료를 더하면 총수익 금액이 되겠고요. 거기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이 주택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은 1214만 원인데요. 지금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야 할 텐데, 보시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허위 신고된 손익분배 비율이었다. 그리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데 갑, 을과 병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아들 며느리니까 특수관계인이죠.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 합산과세 적용 대상이고요.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죠. 이때 손익분배 비율은 주어진 건 20%였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분율과 합치됨이 밝혀졌다. 지분율 보시면 갑을병이 63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갑의 소득금액으로 을과 병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되죠. 그러면 100%인가요? 갑에게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금액은 1214만 원의 100% 전체가 귀속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소득 관련 자료네요. 총급여액 먼저 보시겠습니다. 월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이죠. 2번부터 7번까지 내용 한번 보시면 23년도 법인세 경정에 따라서 소득 처분된 금액이 200만 원으로 상여 처분됐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 수입 시기가 되므로 2024년이 아닌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고요. 3번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갑이 운전하여 자가운전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우리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경우까지는 비과세되는 범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30만 원이 전액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지금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직원들에 대한 사내 특강을 하고 강사료 80만 원을 받았으니 총급여에 포함해야 되고요. 사설어학원에 수강 등록하고 받은 교육훈련비는 비과세되는 항목이 아니죠. 150만 원은 총급여액에 포함. 6번 식사 기타 음식물 대신에 식대를 받았고요. 월 25만 원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이므로 5만 원만 12개월치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급식 수당과 별도로 50만 원 상당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야근하면서 회사에서 배고프니까 간식 사줬다고 그거를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 250만 원, 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총급여액은 4,850만 원, 근로소득금액 공제 계산해 보시면 3,632만 5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이네요. 연금소득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일단 물음에서는 연금 수령 한도와 종합과세되는 연금액 그리고 원천징수세액 묻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해보죠. 지금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이 1억 원이고요.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차감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갑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일이 2013년 3월 이전이기 때문에 기산 연차를 6년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랬을 때 갑이 55세이면서 5년 이상 가입 요건을 충족한 최초의 시기는 2024년 현재 갑이 56세라고 돼 있었으니 2023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올해는 7년의 수령 연차를 적용하게 되고요. 여기에 120% 곱해주면 연금 수령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나오죠.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해줬으니 인출한 금액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인출액은 총 5천만 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1,800만 원은 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하였고 나머지 3,200만 원을 법률에 따라서 인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목적 인출. 인출이 1,800만 원. 그 외 인출이 3,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외 인출을 연금 수령분과 연금 외수령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연금 수령 한도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 원이 연금 외수령이 되고요. 연금저축계좌의 구성을 보시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1,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금액 과세 제외라고 합시다. 과세 제외 금액과 이연퇴직 그리고 그 외 인출로 구분하면 의료 목적으로 인출한 1,800만 원은 과세 제외 금액을 1,500만 원 먼저 구성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이 이연퇴직 소득에서 인출한 분이고요. 요 300만 원은 분리과세하는 연금 소득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그 외 인출액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 3,200만 원이 이연퇴직 소득으로 구성된 300만 원을 사용했으니까요. 지금 1,500만 원 한 나머지가 되겠죠? 1,200만 원과 2,000만 원. 이를 연금 수령과 연금 외수령으로 나눠본다면 연금 수령 3천만 원 중에서 이연퇴직으로 인출한 분은 1,200만 원. 그럼 나머지 1,800만 원이 그 외에서 인출됐을 것이고요. 연금 외수령이 200만 원으로 구분되죠. 요 200만 원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요 1,200만 원은 이연퇴직 소득에서 인출했으니까 분리과세. 1,800만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되는 연금액. 사적연금의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공적연금 수령액도 있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우리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환산소득 누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포착하지만 국민연금 외의 연금 수령액은 납입월수 계열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포착하게 되죠. 지금 수령분 3천만 원은 총 납입월수가 300개월이었는데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월수가 200개월이니까 총 2천만 원으로 포착이 되고요. 그 중에서 과세제외 기여금은 차감해줘야 되겠죠. 지금 총 납입한 연금보험료가 2002년 이후에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연금보험료 공제가 800만 원이 있었으므로 과세제외 기여금은 200만 원 해주시면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1,800만 원.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을 계산해 보면 사적연금으로 인한 1,800만 원과 공적연금으로 인한 1,8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보자면 요 이연퇴직으로 인한 금액 그리고 종합과세되는 나머지 금액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각각 다르죠. 요 3천만 원과 1,200만 원은 지금 문제에서 연금 외수령 가정 시의 원천징수세율을 5%라고 줬으니 요 5%의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이 안 됐죠. 70% 수준으로 원천징수하고요. 요 1,800만 원에 대해서는 70세 미만이니까 5%.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분은 15%로 원천징수하게 되죠. 계산해 보시면 1,172만 5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소득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의료 목적으로 부득이한 인출에서 이연퇴직 소득 인출분도 포함이 돼가지고 조금 낯선 문제 중에 하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퇴직소득. 퇴직소득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임원퇴직소득,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의 한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식은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죠. 한도 계산에 따라서 한도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지금 크게 2019년 12월 이전과 2020년 이후 분에 대해서 한도를 달리 주고 있죠. (201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1억 2천. 요 1억 2천의 10%의 의미는 약 한 달치 급여를 산정하는 겁니다. 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19년까지의 근로기간은 만으로 8년이죠. 12분의 96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3까지 세법상 인정을 하는 거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종 3년치의 평균 연평균 환산액은 1억 5천에 대해서 10%. 여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했던 24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을 개월수로 보면 56개월에 2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임원퇴직 소득 한도가 4억 2,800만 원이 되는데요. 여러분, 요 임원퇴직 소득에 대한 한도 자체가 소득세법상 2012년 이후에 수령한 임원퇴직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만약에 어떤 임원이 2012년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금 갑은 2011년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수령한 총 퇴직급여가 5억 8천인데 요 5억 8천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근로로 인해서 수령한 퇴직소득이죠. 그런데 임원퇴직소득 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로 인한 퇴직소득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 전체 금액에서 2011년분을 차감해줘서 한도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차감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은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퇴직급여는 2011년부터 24년까지 기간에 대해서 준 퇴직급여니까 총 근무 개월수가 160개월이고요. 그 중에서 11년의 근로 개월수는 8개월입니다. 이것과 만약에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급여, 그 둘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가능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적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죠. 그 말은 어차피 한도 초과는 나오는데요. 한도 초과액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의미고요. 한도 초과액이 적으려면 한도 계산이 지금 한도 계산 대상이 되는 건 5억 8천만 원이 아니라 5억 8천에서
2011년도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은 제외한 금액과 한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금액을 차감한 것과 퇴직소득 한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1억 2,3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가정에 따라서 산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해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이죠. 우리 양도소득에서 매우 세부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이제 이월과세 문제인데요. 여러분 양도소득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잘 알고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토지를 상속받았고 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상황이에요. 근데 상속 개시 당시 시가평가액이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갑의 양도 시의 취득가액은 15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5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15억에 대해서 전체 납부한 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서 매우 조금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이 15억을 전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 차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과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면 그 보유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이 70%이기 때문에 자산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은 자산과 적용받지 않은 자산으로 안분해서 계산을 해줬어야 하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분 70%라고 했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분 30% 분입니다. 양도가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20억에 주식회사 서울에 판매했다고 돼 있는데 시가 18억짜리를 고가로 양도했죠. 그렇다면 주식회사 서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의 입장에서는 시가 18억짜리를 20억에 고가로 매입한 경우고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인 2억 원이 시가의 5% 이상이므로 서울 입장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서울은 갑에게 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만큼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 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시가초과액에 대해서는 이미 기타의 소득세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는 요 소득처분된 2억만큼은 차감해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20억이 아니라 18억이 되고요. 이 18억을 70%와 30%의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70% 비율은 12억 6천, 나머지 30% 비율은 5억 4천이 되고요. 취득가액 계산 시 가업상속공제 받은 분은 방금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5억 원의 70%의 적용률을 고려해서 3억 5천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받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상속세를 적절하게 납부했을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이 15억에 대해서는 30%의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죠. 4억 5천이고요. 기타 필요경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했죠. 3천만 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분과 아닌 것으로 마찬가지 비율 안분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분인 8억 8,900만 원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분인 8,1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할 텐데, 가업상속공제 받은 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도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2010년 3월 8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요. 2010년 3월 8일부터 실제로 양도된 2024년까지의 보유기간이 14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8% 적용해야 되겠죠. 가업상속공제 받지 않은 자산분에 대해서는 상속 시점부터 보유했다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해 보시면 2억 4,892만 원 그리고 648만 원 차감해 주시면 양도소득금액 나오고요. 양도소득금액에서 토지 이외에 양도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없기 때문에 250만 원 차감해 주시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매우 지엽적인 문제였고요. 많이들 못 푸셨을 것 같아요. 이제 부가세 넘어가 보시죠. 문제 4번에 자료 1번. 물음 1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묻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이한 거는 많지 않은데요. 1번 먼저 보실까요? 우리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요 구분된 가액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다만 우리 부가세법의 일괄공급에 대한 안분기준 있죠? 감기장치 순으로 적용하는 안분기준에 따라서도 만약에 공급가액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때의 공급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엔 안분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죠. 왜냐하면 또 법령에 따라서 거래가액을 정하거나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안분기준으로 할 때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면 1순위가 감정가액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양도했던 시점의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죠. 지금 감정가액이 2024년 1월 1일 감정평가가액이므로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요. 계산 실제로 해보시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고요. 계산해보시면 매출세액은 4,404만 원 나오네요. 2번 자료고요. 간주임대료 계산에 조금 유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전대의 케이스입니다.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보증금으로 인한 어떤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전대의 경우가 뭐냐면 만약에 총 창고 면적이 창고 맞나요? 창고가 500제곱미터인데 나는 이 500제곱미터를 다른 임대인에게 임차했어요. 1억 원을 주면서.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쓰다 보니까 다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일부 면적인 요 2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증금을 5,500만 원을 수령한 거니까 이 보증금 향유의 이익이라는 게 이 전대 케이스에서는 5,500만 원 전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5,5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내가 임차하느라고 돈을 지급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수를 구하는 보증금에서 지금 수령보증금이 5,500만 원인데요. 여기서 내가 지급했던 1억 원의 보증금, 요 1억 원은 총 500제곱미터에 대해서 내가 임차한 건데 그 중에서 내가 다시 재임대했던 면적은 200의 면적만큼이죠. 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적수 계산했어야 되는 거 유의하셨어야 했고요. 또 그리고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려고 임대료를 미지급하느라고 시월분 임대료에 충당한 금액이 2024년 12월 1일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또 보증금액 요 금액에서 12월 1일부터는 임대료 3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하셨어야 됩니다. 계산 실수하지 않고 잘 푸셨어야 했고요. 매출세액 계산해 보시면 우리 91만 578원으로 계산되네요. 3번 제품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제품 1번의 경우에는 실제 제품 인도일은 25년인데요. 대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그 수령일 다음날 발급했습니다.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특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2기의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제품 2번 보시면 세금계산 제품 인도는 마찬가지로 25년에 했어요. 원칙적인 이제 인도 시기는 25년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12월 30일에 하면서 대금을 25년 1월 5일, 7월 7일 이내에 수령하였죠. 이 경우에도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특례로 인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24년 2기에 과세표준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 제품 3번 거래처에 공급을 하면서 약정서가 있는데요. 약정서에 대금의 청구 시기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급 시기도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약정의 대금 청구와 지급시를 별도로 적고 있으면서 실제 대금 청구일로부터 지급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30일 이내에 해당하죠. 대금 청구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을 인도하고 1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과 600만 원, 700만 원 모두 2024년 2기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매출세액은 180만 원 계산이 됩니다. 4번 기계장치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 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액 공제 받았대요. 그런데 거래처의 사정으로 인해서 구입계약이 취소되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가 되죠. 이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기존에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3천만 원과 500만 원에 대한 10%, 350만 원을 토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50만 원. 5번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였는데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철거 비용은 모두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죠. 그래서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신축 건물을 위한 설계 용역을 1,000만 원에 공급받았다. 이 1,000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죠.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액이 됩니다. 다음 물음 2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증가 또는 감소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용특례를 묻고 있고요. 이렇게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간별로 줬을 경우에 시험지에는 이렇게 과세 면세 별도로 비율 계산해서 적어놓고 푸시는 게 편하죠. 그렇게 답안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2-2번은
과세사업과 명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통사용재와의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2기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요 감가상각자산의 이거 잘못됐군요. 2024년 10월 9일이 아니라 2022년이죠. 2022년에 취득했던 요 건물 A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계산을 했던 시기는 2023년 2기였습니다. 2023년 2기 대비 지금 면세 비율이 2024년 2기에는 35%가 되고요. 2023년 2기는 28%로 7%포인트 이상, 7%포인트가 면세 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 2-3번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일부 전용하는 경우이므로 납부세액이 증가하겠죠. 2기의 면세 비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 2-4번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면세 사업분으로 사용했던 기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자산인데 이를 과세 사업에 함께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죠. 납부세액의 감소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2-5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한번 보죠. 첫 번째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 기본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생선 통조림 원료 사용분과 기간 말 생선 재고액 중에 실질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4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요 3억 원 기초에 있던 재고는 전기 2024년 1기 기준으로 과세 금액의 비율로 안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이 지금 21억 9,200만 원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얼만큼? 요 실질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전기말 재고 중에서 9,900만 원은 생선 판매로 사용됐고 2억 원 정도는 통조림의 원료로 사용했으니까 요 21억 9,200만 원 안에는 요 2억 2만 2천 원의 금액만큼 정기분 2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예정 신고 시에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액을 찾을 때는 요 금액 전체가 아니라 2억 원만큼을 차감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2억 원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액 추징의 사례로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정 신고 시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21억 9,200만 원에서 2억 2만 2천을 차감하고 예정 신고 기간 말의 생선 재고액인 4억에 대해서는 실질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기 예정,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비율인 64% 만큼이 공제 대상이죠. 이만큼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102분의 2를 계산해 주시되 의제 매입세액 추징이 예정 신고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요 기초 재고 3억 원은 전기 말에 68%의 비율로 통조림에 사용할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실제 통조림 사용분은 2억 원밖에 안 되므로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에 과다하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분이므로 추징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4,400 7만 8천 원에서 의제 매입세액 추징분인 7만 8천 원 차감해 주시면 예정 신고 시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4,4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확정 신고 시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마찬가지의 논리로 단기 과세 기간에 사용했던
생선 통조림 원료 그리고 기간 말의 생선 재고에 대해서 과세 기간 비율로 안분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곱해 주시는데 한도가 있죠. 한도는 2024년 2기의 과세 표준인 2기의 과세 공급가액인 832억에 50% 수준이고요. 확정 신고 시의 금액을 예정 신고와 같은 논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21억 9,200만 원에서 마찬가지로 2억 상당액은 차감되어야 하고요. 24억 450만 원. 여기서는 차감될 금액이 없죠. 그리고 기간 말의 생선 재고액인 5억 원에 대해서는 2기의 과세 비율인 65%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요 금액이 47억 2,100만 47만 8천 원으로 둘 중에 작은 요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47억 2,100만 4,100만 47만 8천 원에 대해서는 102분의 2 에서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 4,400만 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4,407만 8천 원이 와야 됩니다. 왜냐면 요 추징액이 중복으로 빠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실제 예정 신고 시에 요 4,400만 원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4,407만 8천 원과 추징액분인 7만 8천 원의 합계로 이제 7만 8천 원을 차감해서 나온 금액이므로 확정 신고 시의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할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은 4,407만 8천 원을 차감해야 되는 이런 점을 주의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확정 신고 기간의 금액은 4,850만 원 계산됩니다. 납부세액의 감소로 작성해 주시면 되죠. 갑의 보유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취득가액에 대해서 간이가세자일 때의 취득가액과 일반과세자일 때의 금액 주의하셨어야지 되고요. 특별한 사항 계산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 다만 소모품이 등장을 해서 우리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산 대상 자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그 밖에 상각 자산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재고 안에는 이제 상품, 제품, 재료 이렇게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은 계산 대상 자산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 둘 다 계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주의하셨어야 됐고요. 실제 소모품은 거의 뭐 비용 처리하는 항목이고 저장품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 계산은 어렵지 않았고요. 해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설은 모두 마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까 법인세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오류도 꽤 있어서 채점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상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 질이 좀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아쉬운 시험이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단 이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셨으니 당분간은 좀 기분 전환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이미 내가 제출한 답안지에 그렇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시는 이제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